2차전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급등이 나오면서 뭔가 반전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했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주춤한데요.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현황,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급을 보실 수 있거든요. 외국인의 일별 순매수, 기관의 일별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 보면 의미 있는 거는 아까 계속 주구장창 반도체 하는데 반도체만 살까? 외국인 기관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부 팔면 뭘 살까 했는데 특징적인 거는 LG엔솔을 조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를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를 좀 사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을 지난 한 달 동안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1월 1일부터 2월, 오늘 저희가 20일 날 찍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약 2달치의 데이터도 에코프로 그룹이 외국인 순매수 1등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하고 왔습니다. 바이오를 조금 부진해요. 로봇도 좀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센 건 우주항공이 제일 셉니다. 전 여전히 우주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우주는 세트렉아이, 인텔리안테크, HVM, 심지어 증권사가 우주에 투자했다고 해서 미래에셋증권 다 지금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주를 다룰까 하다 엄청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우주도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우주는 뭐 다음 시간에만 주가 좀 많이 내려면 다뤄드리려고 하고, 이게 첫 번째가 LG에너지솔루션인데 줄기차게 계속 팔다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샀고요. 오늘도 사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줄기차게 팔고 있다가 연기금하고 투신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보다 훨씬 약해요. 자, 삼성 SDI를 보면 달라집니다. 자, 삼성 SDI는 3거래일 제외하고 2월 첫째 날부터 오늘도 삼성 SDI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는 추세로 연속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이 모두 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미리 2월 초부터 삼성 SDI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어제 거의 17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17만 주가 아니죠. 금액으로 볼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650억의 순매수 1등이었습니다. 기관도 952억으로 기관 순매수 2등이었습니다. 투신이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중간엔 팔았지만 꾸준히 사고 있어요. 연기금 꾸준히 사고 있어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누적 순매수 1등 에코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수급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에코프로만 매수하냐? 에코프로 BM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꾸준히 사고 있어요. 외국인 꾸준히 사고 있어요.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외국인은 삼성 SDI나 에코프로 쪽을 좀 매수하는 거 보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꾸준히 사고 있어요. 수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수급 말하는 겁니다. 최근. 누적적으로는 여전히 엄청나게 팔았어요. 기관도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사고 있어요. 금융투자만 사고 있으면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 단기 트레이딩성 물량이 더 많으니까. 근데 투신하고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진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 기준으로 4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중에 가장 실적 부진했다고 얘기 나오고 GM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는 게 포스코 퓨처엠 얘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제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2월 20일 장중에도 외국인 기관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도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유일하게 2차전지 단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탑픽이라고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이것 때문에 2년 내내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전자재료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대주전자재료는 세 가지의 모멘텀이 엮였습니다. 이제 실리콘 응급제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삼성전기가 지금 역대급 신고가거든요. 삼성전기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들어가는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를 만듭니다. MLCC 핵심 부품이죠. 핵심 소재죠. 핵심 소재.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삼성전기 MLCC의 모멘텀을 받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태양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한 달 동안에 100% 넘게 미친 듯이 오르면서 태양광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태양광에 들어가는 소재도 만들어요. 그리고 형광체 사업부가 있는데 형광체 사업부는 중국 BYD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MLCC, 2차전지, 태양광 세 가지의 모멘텀이 다 엮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 매출이 나오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고 삼성 SDI 에코프로 다음으로 가장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도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 컨센을 다른 데는 컨센보다 30% 이상 미달이 나는데 얘네 10%밖에 미달이 안 났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투신과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2차전지 빠질 때 도매급으로 매도당했어요.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도 음극재를 하죠. 이 두 개 음극재 회사가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중국발 반덤핑 상계 관세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음극재 업체들 BTR이나 샹샹이나 이런 업체들이 미국의 우회 전략을 통해 들어오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관세 때문에 중국산 음극재를 결국은 비중국산으로 교체해야 되는 게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굉장히 큰 반덤핑 상계 관세 모멘텀이 있는데 반덤핑 상계 관세 모멘텀의 비중국, 탈중국 최대 수혜주가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랑 대주전자재료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까지 아직 살아있고요. 실적 안 깨졌어요. 훨씬 더 실적 박살난 거는 동박의 롯데머티리얼즈 이쪽이요. 근데 여기도 그 동박 얇은 구리박 AI 반도체 쪽에도 쓸 수 있지 않아 해서 얘네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기판이라든지 다양한 반도체 부품에 기존의 전기차 동박으로만 쓰였던 반도체 부품 회로박이라고 하거든요. 회로박, 반도체에 들어가는 회로기판. 그 회로박 매출이 쭉쭉쭉 올라오면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AI 모멘텀으로 엮였습니다. 그러더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보다는 대주전자재료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실적이 나쁜 동박단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건 분명한데 수급의 어떤 아주 조심스러운 변화는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최신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2차전지 제일 일단 최우선시 되는 게 원자재 가격인데요. 리튬이 2025년 역대급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리튬 가격은 23년까지는 급등했어요. 근데 중국발 엄청난 공급 과잉으로 폭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80%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26년도 들어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가 급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탄산 리튬 가격으로 톤당 58,000위안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톤당 8만 위안에서 9만 위안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올해 연간으로는 15만 위안까지 올라갈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하면 15,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6만 톤 이상, 6만 1000톤에서 7만 톤 공급 과잉에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8만 톤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크게 안 빠지겠네.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있죠. 바로 앨범알, SQM, 리튬 업체들의 주가가 기가 막히게 반영을 합니다. 역대급으로 리튬 업체들의 주가는 급반등이 나온 이후로 바닥 대비 2.5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안 빠지고 있어요. 글로벌 IB들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UBS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 수요뿐만이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때문에 리튬의 가격은 최소한 15,000달러에서 28,000달러 수준 사이는 유지할 거다. 과거처럼 톤당 58,000위안이면 리튬이 달러로 치면 막 6,500달러 그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에서 리튬 업체들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수요단에 ESS 수요까지 회복 국면 합쳐서 30% 가까이 수요가 회복되고 공급은 아까 대략 한 자릿수 정도 부족으로 뜬다. 그러면 가격이 빠질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이제 수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필바라,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석 리튬이 안정적으로 연에 2만 톤씩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IRA 규정을
대응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에코프로도 인도네시아 광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죠. 심지어 리튬 사업부 포스코홀딩스 아직 적자인데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고 있어요. 올해 말 정도면 BEP 손익분기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이미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혔듯이 이미 실적이 리튬 쪽에서는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쪽이 훨씬 더 부각받는 이유는 역시나 유럽의 매출 포지셔닝, 매출 비중이 커서인데요. 유럽은 12월 달에 전기차가 전년 동기 대비 47% 올라가면서 침투율 43% 역대급 높아졌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전기차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1월 달 데이터를 봤더니 27%가 증가했어요. 평균 값입니다. 그 와중에 영국은 30%가 넘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오히려 한 자릿수까지 부진하기도 합니다. 독일 거의 30% 성장했어요. 유럽 생각보다 전기차가 견조하네. 근데 유럽에도 중국 차들이 BYD나 중국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유럽의 내수 시장을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유럽의 자국의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 아우디 같은 유럽의 대표적인 명차들이 중국의 BYD나 중국 업체들 때문에 사실 볼보도 중국의 지리란 자동차가 인수해서 거의 중국계 차죠. 볼보 역시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옛날에 유럽은 BMW나 아우디 중국 부자들한테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들 자차 성능이 올라오면서 예전처럼 BMW, 아우디를 많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너무 중국 업체들이 거의 반덤핑 수준으로 가격 후려쳐가지고 유럽에 들어오니까 상계관세 하지 말고 최저가격제 도입하자고 했어요. 중국이 너무 가격 후려치니까. 그리고 야 너네도 우리 유럽 인력 써. 그리고 유럽에 공장 만들어. 다 중국은 자국에서 그냥 다 환경오염 엄청나게 환경오염하면서 중국 자국에서 만들어서 세금 조금 내고 수출하는 건데 그 수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중국한테 너무 타격을 많이 입어서 보조금도 없앴는데 유럽이 작년 하반기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보조금 부활했어요. 전기차 보조금. 그러니까 판매가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한테 야 너네 상계관세 하지 말고 최저가격제 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마라고 최저가격제를 정했어요. 두 번째는 공장 유럽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이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야 중국 CATL도 결국은 자국 양극재 업체들 거 못 쓰니까 헝가리 공장 이미 생산 캐파 갖고 있는 에코프로 양극재 쓰지 않을까? 그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양극재보다 먼저 엔캠의 유럽 공장에서 그게 먼저 터졌습니다. CATL발 중국 배터리 업체로 전액 1조 5천억의 공급 계약이 터졌어요. 그래서 유럽이 자국에서 만든 전기차한테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보조금 때문에 중국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싸게 들어왔는데 자국에서 생산을 안 해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근데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유럽에서 1,000만 원 싸게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유럽에서 생산한 차는 1,300만 원이 비싼데 보조금을 1,500을 준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오히려 유럽에서 비싸게 만들었는데 보조금 때문에 유럽에서 생산한 차가 더 싸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럽이 지금 당장 기아가 신규 전기차가 나오죠. EV2예요. 지금 EV3가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유럽의 베스트셀링카 여러 번 꼽혔어요. EV9 마찬가지. 근데 기아가 당장 2월 달부터 EV2를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한대요. 근데 BYD도 헝가리에서 공장 만들다고 했는데 얘네가 꼼수로 부린 거예요. 반조립, CKD라고 하죠. 그러니까 와서 조립만 하겠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러면 인력도 덜 들어갈 거고 공장이 아주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유럽연합에서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야 너네 온전히 처음부터 와서 만들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게 당장 아마 올해 26년도 상반기 안에 나올 거라고 보면 상당 부분 이 중국 전기차 업체와 중국 배터리 업체들 꼼수 부려서 유럽에서 공장 짓고 처음부터 한 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처럼 그렇게 실제 현지에서 역외 생산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ESS 모멘텀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CES 2026 때문에도 오르고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최적의 전력 수급을 하려면 태양광
플러스 ESS가 가장 최상의 모멘텀이라고 보고 가장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 배터리 누가 만들 거야 했는데, 휴머노이드 배터리 당연히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만들지. 그래서 급부상했어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격이 비싸도 상관없어. 워낙 조금 들어가니까. 대신에 성능이 엄청 뛰어난 걸 써야 돼.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라 LG 엔솔이나 국내 삼성 SDI 배터리를 앞으로 쓸 거라고 한 건데, 그 순간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떨어진 이유는, 야, 생각해보니까 전기차는 엄청나게 배터리를 크고 많이 쓰는데 그 로봇에 뭐 가슴팍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 해서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건 뭐죠? 양이 적지만 대수로 엄청나게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당연히 LG 엔솔, 삼성 SDI 배터리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3만 대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50만 대, 100만 대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전기차보다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이제 연간 5만 대에서 10만 대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 물량도 만만치 않게 커질 수 있다. 비중 자체가. 대수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ESS 모멘텀 때문에 움직였지만 더 가려면 휴머노이드, 그래서 실제 LG 엔솔이나 삼성 SDI한테 매출이 얼마 찍혀, ESS의 매출이 얼마 찍혀,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ESS는 삼성 SDI나 LG 엔솔이 라인을 전환해서, 전기차 잘 안 팔리니까 전기차 라인 전환해서 팔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왜? 테슬라 빼고 BYD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배터리를 만들고요. CATL도 ESS 쪽으로 잘 만들어요. 근데 상계 관세 플러스 보편 관세 합쳐서 58.3% 관세를 맞으면 중국산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거보다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그나마 싸다고 썼는데 싸다고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탑 티어들 플루언스 에너지가 삼성 SDI나 LG 엔솔에 발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LG 엔솔의 실적이 반영되고 ESS 캐파를 2배씩 늘린다고 했어요. LG 엔솔 올해 60GW까지 늘린다고 했고, 작년에 30GW에서 삼성 SDI 만만치 않게 50GW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동일한 수준. 삼성 SDI, LG 엔솔 모두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했어요. ESS 쪽으로. 다행히도 발빠르게 LG 엔솔이 가장 먼저 국내 기업 중에서는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장 후발주자인 SK온도 미국의 ESS 업체한테 1GW짜리 수주를 받으면서 북미에서 우리도 대략 캐파를 20GW 정도 할게, 가장 후발주자 SK온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삼성 SDI만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분리막이 없는 배터리예요. 그 전고체 배터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쓰일 거고,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쓰이면 배터리 업계 자체에 기존에 쓰던 배터리가 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긴 어렵지만 고사양을 요구하는 배터리 쪽은 전고체 배터리로 바뀔 건데,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가 가장 빨리 양산한대. 앞으로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쓰일 건데, 가장 기술적으로 최고난이도의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SDI가 가장 빨리 양산해. 그래서 삼성 SDI가 주목을 받은 거고, 전기차 부진한 부분은 ESS가 메꿀 건데, 그 ESS를 삼성 SDI, LG 엔솔 라인 바꿔가면서 출하량, 물량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는 거고, 삼성 SDI나 LG 엔솔 모두 ESS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100%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50%에서 100%.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삼성 SDI, LG 엔솔 모두 한 자릿수였는데, 공격적으로는 LG 엔솔은 이제 전체 매출에서 ESS 매출이 거의 20에서 30%까지 올라오고, 내년 정도 되면 전체 LG 엔솔 매출에서 ESS 매출만 40%까지 올라올 거라고 해요. 삼성 SDI는 더 공격적으로 밝혔어요. 우리 전체 매출의 절반을 내년 정도 되면 ESS 매출로 차지할 거예요. 사이즈가 커요. ESS는 SI라고 해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으로 납품이에요. 거기다 유지보수까지 포함돼서 금액이 커요.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랑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나눠서 쪼개서 받아야 되는데, ESS는 ESS 설치하는 거 통으로
배터리 업체가 다 가져가요.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 금액도 ESS가 더 커져요. 그리고 심지어 마진, ESS 쪽 마진도 소폭 더 전기차보다 ESS 마진이 더 높아요. 그래서 예상하는 거는 삼성 SDI는 내년에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50% 가까이를 ESS, LG엔솔도 매출과 마진에 대한 비중이 거의 40%까지 ESS로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실제 ESS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해 연간 내내 전기차 부진한 부분을 ESS가 메꿀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인 거는 유럽 쪽에서 판매 데이터는 나쁘지 않다. 유럽은 기존에 보조금 없앴던 나라들이 보조금 계속 다시 추가적으로 살리고 있다. 그거에 대한 수혜를 국내 업체들이 볼 수밖에 없고, 유럽의 포지셔닝이 더 큰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왜냐면 SDI 주 고객이 BMW, 아우디, 벤츠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LG 엔솔보다는 유럽 쪽 포지셔닝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혜택을 받는데, 최근에 보면 폭스바겐도 그렇고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계속 쪼개고 있어요. 배터리 업체를 쪼개고 있어요. 그리고 1월달, 2월달에 지금 판매 데이터 나오는 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없앤 것 때문에 판매 데이터가 계속 연간으로 계속 안 좋을 거다, 계속 박살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GM이 가장 타격을 크게 입었고요. GM이 전년 대비 35% 판매량이 빠졌으니까. 1월달 데이터예요. 2월달 데이터 한 번 더 확인하면 대략적인 평균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GM이 35% 빠졌고, 유럽 업체들 있죠.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이런 데도 거의 6, 7% 빠졌어요. 거의 30% 가까이 빠졌어요. 근데 테슬라는 1월 달에 똑같은 전기차 업체인데 플러스 성장이 나왔어요. 2% 플러스 성장이 나왔고, 현대차도 엄청 선방했어요. 현대차도 한 9% 정도 한 자릿수 미만으로 그렇게 전기차 안 팔린다고 했는데, 아이오닉 5나 캐스퍼 이런 중소형 차들이 선방하면서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기아차 역시도 20% 정도 빠졌는데, EV6나 EV9 같은 경우, EV6는 모르겠고 EV9 같은 경우가 페이스리프트 신버전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새 차 나오기 전 구모델에 대한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다 박살난 게 아니고, 1월달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인 수치가 1월달 미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빠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 26%. 이게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2월달에 20% 안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차종마다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2026년에 전기차 신차가 또 나옵니다. 상당한 전기차 신차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빠지는 부분이 하이브리드로 대체되고 있지만, 그것도 저는 일시적으로 보이고요. 왜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이 막 쑥쑥 나올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 허가 도시들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가 기존의 비싼 차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현대차 라인 중에 아이오닉 5를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차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텍사스 말고 이제 다른 미국 도시 쪽으로 그 자율주행 FSD 감독 안 된 버전으로 지금 도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죠. 6월달 기점은 어떤 법안, 또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법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 결국은 자율주행 돌릴 수 있는 가장 시스템으로 최적화된 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만 보고 전기차를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진 전기차 자체의 매력도가 커지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다 전기차로 바꿀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트럼프 때문에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판매량이 1월 달에 미국 데이터 나빴지만 2월 달 한 번 더 보고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전기차 판매 부진한 부분은 유럽에서 벌크업이 돼주고 있고, 기존에 없었던 ESS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붙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숫자가 확인해 보인다. 근데 LG엔솔이나 삼성 SDI는 ESS를 실제 수주를 받고 있고, ESS에 대한 실적 목표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잡은 걸 봤을 때 ESS가 빠르게 전기차 부진을 벌크업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쪽 매출 비중이 높은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만 계속 좋을 거고, 주가가 좋을 거고, 미국 쪽 포지셔닝이 좋은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쪽 라인은 주가가 나쁠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유럽보다 만약에 미국의 자율주행 모멘텀이 급격하게 상반기에 부각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미국의 판매량 주는 것보다 오히려 자율주행 쪽 모멘텀은 훨씬 더 2차 전지가 더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ESS 모멘텀은 삼성, SDI, LG엔솔, SK온 이 3박자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LFP 라인 전환한 거는 현재로서는 LG엔솔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ESS도 지금의 주가는 삼성 SDI가 더 좋았지만 훨씬 더 부각받을 수 있는 ESS 모멘텀도 실제 ESS 수주 잔고나 ESS 수주 사이즈나 ESS 생산 라인을 봤을 때 모든 측면을 봐도 여전히 저는 LG엔솔 밸류체인은 훨씬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실적과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가요? 미국에서 전기차 안 팔린다고 2차 전지 실적이 계속 나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작년 4분기가 아마 실적으로는 저점. 근데 사실 올해 1분기도 불안하긴 합니다. 올해 1분기 불안한 거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컨센서스 잡혀 있는 게 그럴 거야. 한 번 더 1분기 실적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분기 실적에 저점을 찍고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계속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G엔솔 여러 가지 수주 취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익단에서는 LG엔솔이 1조 한 4천억대 정도에서 1조 7천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정도 돼야지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예상이 돼요. 50배면. 그래서 결론은 첨단 생산색 공제 부분이랑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수주 취소된 거 정상화되는 부분,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그래도 LG엔솔은 내년에 4조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으로 적자였는데 올해 그래도 삼성 SDI는 흑자 전환 못하는데 LG엔솔은 순이익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이 좀 아쉽습니다. 매출이 올해 한 15%, 내년에 한 28% 정도 성장 예상한데 매출이 생각보다 ESS 수주를 받는데 그거를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반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은 부지런히 ESS 수주를 받아야 되고 그건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배터리 셀 단에서는 LG엔솔만큼 실적이 탄탄한 국내 기업은 없고요. 삼성 SDI는 여전히 영업이익으로도 올해 적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흑자 전환하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올라온 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ESS. 근데 ESS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 SDI보다 훨씬 LG엔솔이 더 펀더멘탈이 탄탄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삼성 SDI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26배. LG엔솔이 50배니까 삼성 SDI가 훨씬 싼데 단 삼성 SDI보다 LG엔솔은 훨씬 고객사가 타변화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수주 잔고도 훨씬 크죠. 비교도 안 돼 크죠. 그 다음에 LG엔솔은 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이 살아나면 삼성 SDI가 못 받는 모멘텀을 LG엔솔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는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 측면으로 삼성 SDI가 올라간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숫자가 올해도 연간 영업이 적자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삼성 SDI 주가는 다시 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인데요. 대략 내년 포워드 PER로 13배 정도고 포스코홀딩스도 진짜 마진이 낮죠. 하여튼 영업이익은 내년에 한 4조대, 올해는 한 3조대 초중반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매출은 72조에서 75조를 보는데 철강이 회복이 되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철강의 구조조정이 한 번 더 시진핑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나오면 철강 역시도 반덤핑 관세 가격 여부가 있거든요. 후판 있고 열연 있고 그 중국산 거, 일본산 거 가격 관세 매기면 국내 철강 가격 회복되고 국내 철강 물량도 일부 회복될 거라고. 너무 심하게 리튬 못지않게 이 구조조정 심한 가격에 어떻게 후려치기가 심한 이 철강 쪽도 지금은 조금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판매량이 800만 톤에서 830만 톤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물량이 실적은 유지될 것으로 봐요. 포스코홀딩스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삼성 SDI나 LG엔솔보다는 워낙 철강의 포지셔닝이 크기 때문에 철강에 조금만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 포스코홀딩스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LG엔솔이나 삼성 SDI보다는 실적의 안정성이 더 좀 높아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업체 중에
미국의 비중, 특히 GM의 비중, 아까 1월달 판매 데이터에서 GM이 박살이 났어요. 전년 대비 30% 넘게 판매량이 급감했어요. 심지어 라인 일부 가동 중단 얘기도 나오고 있고, LG엔솔이나 계약도 취소하고 했죠. 포스코 퓨처엠이랑 취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올해 여기는 850억 잡아놨는데 이 미국에 너무 지금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평균치를 잡아놓은 건데요. 아무리 미국과의 실적이 꺾인다고 해도 올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정도 수준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 더 1분기에 실적 미스 나는 거 보고 2분기부터는 포스코 퓨처엠도 리튬 가격 오른 거가 재고평가 손실로 환입됩니다. 그게 약 200억에서 400억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오르면 그 재고평가 손실 환입되는 것만 400억 정도. 그리고 GM 물량 플러스 삼성 SDI 물량도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삼성 SDI가 살아나면 에코프로비엠이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가져갑니다. 양극재 업체 중에는 가장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에코프로비엠은 LG엔솔에 못 들어가요. 포스코 퓨처엠 LG엔솔에 들어갑니다. LG엔솔 비중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그래도 미국발 전기차 판매 부진의 가장 직격타, 가장 핵폭탄 맞은 게 포스코 퓨처엠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실적 가장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것도 에코프로비엠 쪽이 아니라 저는 포스코 퓨처엠 쪽이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560배. 비싸요. 비싼 건 인정하는데 얼마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내년에 정상적인 영업이 달성할 거로 봅니다. 2,300억 정도. 그럼 에코프로 BM이랑 비교해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내년에 거의 똑같아요. 이 에코프로 BM도 2,300억 정도 영업이익 달성할 거로 봐요. 근데 아마 2분기, 올해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그때 판가름이 날 겁니다. 출하량 나오는 거 보고. 에코프로 BM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보다 더 비싸요. 내년에 187배. 포스코 퓨처엠 내년에 160배. 포스코 퓨처엠이 더 싸죠. 매출 사이즈를 보면 에코프로 BM 내년에 4조, 포스코 퓨처엠 4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흑자 전환 작년 4분기로만 보면 에코프롬 실적이 더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롬이 갖고 있지 않는 모멘텀을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어요. 바로 음극재입니다. 3월 달에 반덤핑 상계관세 나와서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가 부각되는 순간 훨씬 더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줘야 될 뿐더러 실적의 개선치가 올해부터 당장 포스코 퓨처엠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에 쏠림이 있었는데 에코프로 삼성 SDI 빼고 2차전지에서 실적이 좋았으면서 모멘텀까지 가장 살아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대략 내년 포워드 PR로 2차전지 소재 단에서 가장 싼 40배 미만의 30배 초반을 받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작년에 모든 2차전지 회사들이 역성장이 났습니다. PNT 정도 역성장 안 났을 거예요. 작년에도 대주전자 재료는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역성장 맞죠?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갈 때 매출에서. 포스코 퓨처엠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갈 때 역성장 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역성장 났습니다. 맞죠? 역성장 났어요. 22%. 그 다음에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역시 9% 정도 매출이 줄었어요. 매출 안 줄었어요. 대주전자 재료. 저는 그것도 프리미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자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매출 3천억대, 영업이 300억대. 매출과 이익 모두 역대급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27년도에도 여기에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모멘텀의 매출이 좀 나온다. 그러고 실리콘 음극재 반덤핑 관세 딱 결정 나서 중국 거 BTR이 꼼수 부려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데 그것도 안 돼. 할 경우에는 BTR 거 상당 부분 대주전자 재료로 대체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실제로 작년에 파나소닉이 BTR 거 쓰다가 미국에서 못 쓰게 하니까 바로 대주전자 재료로 교체했어요. 근데 그걸 다 교체하진 않았겠죠. 일부 들어갔겠죠. 그래서 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고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산정이 가능하고 근데 모멘텀 제일 많죠. 압도적으로 제일 많죠. 얘는 MLCC,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삼성전기의 MLCC도 실적의 반영. 지금 AI 우주의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하는데 그 전력 뭘로 수급할 거냐? 태양광으로 수급할게. 그러면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가 필요한데 최신 텐덤 기술 그거에 소재 뭘로 될 거야? 대주전자 재료의 태양광 소재 될 거야.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 대주전자재료랑 포스코밖에 없어.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 밸류에이션은 싸네.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여전히 모멘텀,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이 아쉽죠. 수급은 에코프로 그룹이 많이 빠졌고 2차 전지를 상징하는 주식이라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요. 근데 계속 2차 전지주 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너무 LG, 삼성, 에코프로 그룹만 봐서 최근에 주가 급부상한 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동방 만드는 회사예요. 동방 만드는 회사 3개밖에 없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C, 소르스 첨단 소재.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부상된 거는 회로박. 야, AI에도 결국은 회로박, 얇은 구리 선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회로박 관련돼서 매출이 폭증할 거야.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전히 얘네 영업이 올해도 거의 60억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적자 폭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긴 합니다. 1,400억대의 적자에서 460억으로 줄어드니까. PER 계산이 안 되죠. 적자니까. 근데 내년에 500억대 흑자 전환한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비싼데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하는 기대감을 보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 실적 턴어라운드인데 글로벌 모멘텀. 2차 전지는 AI 모멘텀을 받을 수 없을까? 그 AI 모멘텀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해서 AI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올라왔고, 야, AI 모멘텀은 MLCC도 엄청나게 필요하잖아. MLCC의 소재는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핵심 필수 소재야.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올라왔고, 야, AI 관련돼서도 전력이 부족하니까 AI 데이터 센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필수인데 탈중국할 수 있는 ESS 만드는 업체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앞으로 수주가 엄청나게 늘 거야 해서 주가가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고, 올해 1분기 실적이 한 번 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꺾이는, 올해 실적의 저점을 형성하고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실적의 드라마틱한 변곡점이 형성될 거로 보고, 2분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기업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멘텀, 야, 전고체 배터리 빨리 양산될 거야, AI 배터리도 엮을 수 있어, 근데 배터리 휴머노이드도 필요하잖아. 이런 모멘텀으로 끌고 가는 장세에서 철저하게 이제 실적으로 옥석 가리기 하는 장세가 배터리 업체들,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 관련돼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고, 왜냐면 많이 물려 계셔서, 그래서 좀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견해가 많으면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만큼 그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찬티가 가득할 때는 그 회사 주가가 박살날 가능성이 많고, 모두가 악플로 가득할 때는 오히려 그런 회사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지금의 2차 전지는 악플로 가득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은 계속 업데이트 드릴 거고, 지금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주가가 이렇게 반응은 안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전반적으로 살아있다. 다만 밸류에이션으로 측면으로 보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비싼 건 맞다.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선침했죠. 미리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심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배터리 셀단에서는 LG엔솔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엔솔은 1분기 실적 저점 찍고 이제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 목표가 아마 상향 조정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리콘 응급제가 많이도 쓰이고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가 빠르게 상용화되면 응급제를 기존의 흑연 응급제나 천연 응급제가 아니라 실리콘 응급제를 써야 됩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전고체 배터리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흑연 응급제가 너무 싸서 흑연 응급제를 썼다면 다행히도 실리콘 응급제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회사,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의 자체적인 생산 원가 절감과 공정의 혁신으로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의 가격에서 절반 이상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양극재보다 훨씬 더 탈중국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극재의 거의 90%가 중국산입니다. 양극재는 상당히 경쟁사 현황이 우리나라만 해도 5개 업체가 갖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코스모신소재, NNF. 근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밖에 없고요. 기존에 실리콘 음극재를 하겠다는 한솔케미칼 이런 회사들 유야무야 됐어요. 왜? 실리콘 음극재도 2차 전지 안 팔리니까 흐지부지 된 거죠. 거의 독보적입니다. 흑연 음극재, 인조 흑연, 천연 흑연 할 수 있는데 포스코퓨처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 음극재만 봐야 된다고 하면 대주전자재료가 불안할 수 있지만 이제 태양광과 MLCC가 모멘텀이 엮였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형광체 사업부는 중국의 BYD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대주전자재료는 오히려 땡큐입니다. 왜? BYD에 형광체 재료를 납품하니까. 정말 모멘텀 많은 회사인데 너무 2차 전지 업체들 주가 빠질 때 도매급으로 매도됐다. 그래서 배터리 셀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소재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정말 ESS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오히려 한중 NCS나 서진시스템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실적과 밸류에이션 현황, 그리고 반도체 관련 관심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적이 너무 중요하죠. 강조드릴게요. 주가 보실 때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입니다. 주가는 결국 뭐다? 이익의 함수입니다. 주가는 철저하게 펀더멘탈이 영순입니다. 영순위.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뭐죠? 실적.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 예상 실적. 그리고 실적 플러스 밸류에이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모멘텀입니다. 글로벌 모멘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AI 트렌드라는 메가 트렌드의 글로벌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모멘텀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주가는 결국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차트입니다. 결국은 방향성이 중요한데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익이 좋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익이 꺾이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까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안 하겠죠. 하이닉스 주가가 왜 좋죠? 이익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마진을 많이 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 보겠습니다.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실적 언제 나오죠? 4월 말이면 나와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나와요. 4월 달부터 6월 달 실적 언제 나오죠?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와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 1년에 4번은 실적 체크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나와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본인이 직접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올해 48.3%, 이거 1분기 실적 나오는 순간 50% 더 업사이드가 올 거예요. 삼성전자가 과거 2021년부터 5년 동안 전년 대비 매출이 50%가 늘어난 적이 없어요.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매출은 성장했습니다. 약 10% 정도. 올해 거의 50% 증가인데요. 한 490조 찍을 것 같아요, 매출. 490조 매출 찍는 글로벌 기업이 몇 개 없어요. 10손가락에도 한 5손가락 정도 될 거예요. 매출이 500조 가까이 찍는 회사. 그리고 영업이익 볼게요. 4배 늘어납니다. 40조에서 167조 늘어나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 보면 영업이 200조 찍는데요. 뭐 대보면 알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에서 19만원까지 4.5배 올랐는데 여전히 PER 9배고요. 포워드로 하면 8배입니다. 내년에 540조 매출에 영업이 184조에서 190조.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치 값이에요. 평균치. 네이버 금융은. 이미 외국계 레포트에서 삼성전자 올해 2026년에 200조, 27년에 250조까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추정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PER 8배 정도 수준이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왜 싼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마이크론 몇 배일까요? 삼성전자의 경쟁사. 마이크론. 15배에서 17배 왔다 갔다 합니다. 빅테크들 평균 몇 배일까요? 물론 삼성전자가 빅테크만큼의 밸류를 못 봤죠. 왜? 제조업체라서. 그럼 TSMC 볼게요. TSMC 몇 배일까요? TSMC도 15배가 넘습니다. 코스피 전체 평균 몇 배일까요? 10배에서 11배 왔다 갔다 해요. 코스피 전체 18.8%에서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 코스피 1등인데 코스피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앞전에서 반도체 업황 얘기할 때
빅테크들이 자기들 갖고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채권 발행해서 빚져서 투자한다고 했어요. 삼성전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볼게요. 이게 꾸준히 늘어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끝 단위가 억입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50조.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16조, 17조, 22조, 27년도권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가 27년 마지막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투자한 걸 뺀 게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4조, 올해 12조. 3배 늘어나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모두 좋아집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반도체는 30% 영업이익률 나는데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휴대폰 있죠. 가전 있죠. 또 뭐 있죠? 디스플레이 있죠. 그리고 PC, 다양한 삼성전자 나머지 사업부가 있죠. 나머지 사업부가 죽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반도체에서 30% 넘게 마진 나와도 올해 보세요. 그래도 작년에 6%대 영업이익률에서 올해 2배 넘게 개선돼요. 14%. 내년에 20%대 영업이익률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삼성전자 다른 사업부에서 돈을 잘 못 버니까 마진율이 너무 약해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또 굉장히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1순위 지표 중에 하나가 이 ROE입니다.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내가 투자한 거 대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냐.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좋겠죠. 근데 부채를 써서 ROE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ROA, 여기에 총 자산 대비 리턴이거든요. 이 두 개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삼성전자 ROE는 내가 투자한 거 대비 리턴, 회수하는 이익률은 8%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 낮아요. 내년에 한 1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데 세부적인 재무지표가 조금 아쉽다.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 이미 작년에 40% 넘게 증가했어요. 매출이.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도 100% 넘게 매출이 증가한대요. 삼성전자 매출 50% 증가하는데 하이닉스는 매출이 100% 증가한대요. 단 사이즈가 다르죠. 300조짜리를 50% 증가해야 490조. 얼마가 필요한 거죠? 190조 가까이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매출이 95조짜리예요. 95조짜리 120% 증가하면 100조 정도 필요한 거죠. 매출이. 하이닉스 122% 증가하고 삼성전자가 50%밖에 증가 못하니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셔야 돼요. 하이닉스는 매출 사이즈가 100조도 안 되는 거니까 122% 증가하면 100조 정도 늘어나는 거고, 삼성전자는 320조짜리가 490조 되는 거니까 50% 늘어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 늘어난다고요? 170조 매출이 늘어난다고요. 이거는 95조에서 200조니까 120조 늘어나는 겁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얘네 하이닉스 영업이 44조 역대급 찍었는데 내년에 140조 역대급 찍는데 상상을 초월해. 더 싸요. 하이닉스는 5배래요. 그리고 내년에 4배로 떨어진대요. 내년에도 매출 역대급 찍고 영업이익도 역대급 찍는데요. 하이닉스 올해 143조, 내년에 158조. 삼성전자 올해 167조, 내년에 184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왜 그렇죠? 하이닉스는 이미 HBM 55%, 60%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전부 다예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적자, 연간 조 단위 적자 내고, 가전 힘들고, 디스플레이 힘들고, 차량 전장 조금 똔똔 수준, 휴대폰 힘들죠? 다 힘든데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30%대예요. 30에서 35%예요.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100% 아니에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도체가 30에서 35%예요. 그 나머지 70%가 박살이 안 나야지 이렇게 큰 전체 매출과 이익을 유지하는데 나머지가 그래도 선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의 온전한 수혜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깎아먹는 사업부가 없으니까 PER이 5배, 4배 되는 거고 이 매출과 이익의 성장폭이 더 큰 겁니다. 지표는 둘 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하이닉스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올해 116조까지 늘어나고 내년에 140조까지 늘어난대요. 프리캐시플로우도 76조, 92조까지 늘어난대요. 와,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탑3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47% 영업이익률인데 올해 67%예요. 내년에 65%로 떨어져도 영업이익률이 65%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원 팔면 65원이 내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도 보세요. 67%, 43%. 지표로 보면, 재무지표로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늘어나는 폭이나 프리캐시플로우 늘어나는 폭이나 영업이익률이나 ROE, 리턴 온 에쿼티나 모두 하이닉스가 월등히 좋아요. 삼성전자보다. 근데 다만 그거는 사업 구조,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있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윗단 한미반도체 역시도 꾸준히 한미반도체도 내년에는 매출 1조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요. 올해도 이미 작년에 역대급 영업이익 찍었는데 올해도 4천억대.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밸류에이션 많이 받을 때는 70배 넘게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 박살나서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40배에서 48배 왔다 갔다 한다. 내년에 성장률은 둔화돼서 매출과 이익 모두 역대급 찍을 걸로 보이지만 PER 기준 40배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반도체 소부장이 평균은 어느 정도야?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반도체 소부장 평균 해봤자 25배 정도 수준이에요. 자, 리노공업 볼게요. 리노공업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거의 한미 반도체급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졌어요. 43배, 36배. 근데 매출은 4,300억, 5,000억. 영업이익도 2,000억, 2,500억.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이나 한미반도체 투자하는 사람은 어떨 때 투자해야 되냐? 당연히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해야죠. 낮을 때. 그래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일 때 팔아야죠. 원익 IPS. 여기도 거의 40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반도체 소부장은 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매출과 이익은 다 역대급을 찍을 것을 보고 있어요. 아까 DB하이텍을 소리 소문 없이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산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DB하이텍도 매출과 이익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죠. 근데 PER 8배밖에 안 된대요. 그럼 DB하이텍은 파운드리 모델인데, 그럼 DB하이텍의 비즈니스가 원익 IPS나 그죠? 리노공업이나 한미반도체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약할까? 이런 거죠. 한미반도체는 TC본더란 장비를 하이닉스에 독점 납품했는데 그게 깨졌어요. 하나 비전에 하나 세미텍이랑 같이 양분해요. 근데 한미반도체 잘한 거는 마이크론에 공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죠. 근데 독점 아니에요. 독점이 깨졌어요. 자, 리노공업, ISC나 TFE, TSE 이런 경쟁사들이 있어요. 원익 IPS 엄청나게 많은 경쟁사들 있죠. 유진테크도 있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경쟁사들 있죠. DB하이텍은 파운드리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담당하는 제품군이랑 DB하이텍이 담당하는 제품군이 다르죠. DB하이텍은 우리나라의 소규모 팹리스들 전담으로 하는데 거의 독점이죠. 그러면 리노공업이나 한미반도체나 그죠? 원익 IPS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고객사도 리노공업이나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고객사들보다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것도 DB하이텍 쪽이 더 다변화되어 있죠. 리노공업이나 한미반도체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죠. 그나마 한미반도체가 새로운 고객사를 뚫어서 마이크론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DB하이텍은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엄청나게 많은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물건 못 대는 거 DB하이텍이 다 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 사업의 비즈니스 독점 구조, 그 다음에 고객사 다변화된 거. 자, 이거 얼추 마진 한번 볼까요? 1조 5천억 매출의 영업이 거의 3,500억 정도 나요. 그러면 5분의 1이 넘죠? 그럼 대충 봐도 마진 20% 넘죠? 한미반도체는 마진이 엄청나요.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밸류에이션이 48배나 받는 이유는 8천억 매출 나는데 4천억이 50% 가까이 마진 나요. 어마어마한 마진이 많이 나죠. 많이 가져가니까, 이익을 많이 가져가니까 주주들한테 돌아갈 몫이 크죠. 당연히 이거는 프리미엄 줘야 됩니다. 그럼 리노공업 그러냐? 리노공업도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요. 4,300억 매출에 2,100억 가져가요. 거의 40% 가져가요. 45% 가져가요. 여기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줄만해요. 원익 IPS 볼까요? 1조 3천억 매출에 1,600억 가져간대요. 10% 조금 넘어요. 프리미엄 주기 어렵죠. 심플하죠. 재밌죠? 자, DB하이텍 아까 1조 5천억에 3,500억 가져간다 해서 20% 넘어요. 최소한 원익 IPS보다는 마진이 훨씬 좋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출과 이게 실적 성장폭, 그 다음에 내년도 추정치, 그리고 고객사,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다 이제 글로벌 빅테크 다이렉트로 납품해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다이렉트로 납품해요. 그러면 이제는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는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랑 다이렉트로 비교해야 돼요. 근데 리노공업이나 국내 소재 업체들은 아직까지 국내만 납품하니까 국내 업체들끼리 비교해도 되는데 밸류에이션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랑 비교할 만하다.
그래서 시가총액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쭉 나열을 해놓고 그거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그 평균값을 저는 아까 대략 2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평균값 25배 대비 밸류에이션 큰 거, 그거는 왜 밸류에이션이 더 비쌀까? 한미반도체처럼 마진도 막 40% 넘게 나오고 다른 소부장 업체들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만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이라는 글로벌 종합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갖고 있잖아. 그럼 프리미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균값보다 비싼데 다른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른 소부장 업체들이 갖고 있는 고객사 똑같이 갖고 있고, 심지어 독점 구조도 아니에요.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소모품 납품하는 기업들 있죠. 소모품 납품하는 기업들. 관련 소모품 납품하는 기업들 10개 이상 넘는다. 그러면 좋은 마진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한 그 정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업체가 없다. 그러면 얼추 마진 한 15%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이 크기 때문에. 아까 TC본더 한미반도체가 재미난 건 하나 비전의 자회사, 하나 세미텍이라는 경쟁사가 들어왔는데도 45% 마진을 가져간대요. 왜? 들어와봤자 경쟁사 한 개 들어왔으니까. 그죠? 리노공업도 ISC도 있고 TFE도 있잖아, 경쟁사. 그래봤자 2개밖에 없으니까, 경쟁사. 나머지는 없어요, 경쟁사가. 약간 미묘하게 또 달라요. HPSP라는 회사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걸 해요. 독점이었어요. 마진이 67%, 하이닉스, HBM 마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예스티라는 회사가 들어왔어요. 독점이 깨졌어요. 그렇다고 HPSP 물량을 예스티가 다 가져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부 가져가요. 범위가 약간 달라요. 어찌됐든 독점이 깨졌잖아요. 근데 HPSP가 67%, 65% 마진에서 조금 떨어졌대요. 조금 떨어졌는데 58% 마진을 가져가요. 왜? 독점 구조 깨졌지만 그래봤자 늘어난 경쟁사는 한 개 정도니까. 그래서 소부장 밸류에이션 보실 때 평균값 구해보시고 경쟁업체 현황 보시고 글로벌 업체인지, 글로벌 업체라면 글로벌 업체들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꼭 체크하시면 밸류에이션 체크만 잘 하셔도 굉장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밸류에이션 산정을 잘하면 주식을 굉장히 싸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거의 3, 4배 올랐으니까 너무 포모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를 못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조정이 안 오면 내 몫이 아니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다른 섹터를 노리시면 됩니다. 물론 반도체를 이미 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는 더 긴 호흡으로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일 때 그때 팔 거야. 난 지금 이 수익을 최대한 누릴 거야. 그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주가는 추세나 방향성이란 게 있는데 추세나 방향성이 센 놈, 즉 추세나 방향성이 센 놈은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를 투자를 하셔야 평균값보다 높은 초과 상승을 구독자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단 한 개의 섹터, 단 한 개의 종목, 주도주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만들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은 매일매일 시황, 외국인 기관 수급, 매일매일 차트, 매일매일 산업, 매일매일 업종, 매일매일 업황, 매일매일 종목을 같이 투자 전략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전혀 오픈하지 않는 매주 2개의 영상을 올리고요. 이제 매달 한 번 라이브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오프라인 만남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드실 약간 비싼 점심값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무한정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금 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2기를 닫고 3기부터는 가격을 훨씬 더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공부하시기 또는 혼자 투자하시기 너무 막막하고 힘드실 겁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해서 포모 현상이 더 심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하면 어려움이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훨씬 더 투자 성과나 확률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시간이 너무
남아서 다 모든 거를 혼자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조금이라도 투자 관련해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힘든 투자 라이프를 뭔가 극복하고자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아무리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도 중요한 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철저한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저만 해도 채널마다 나가면 다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달아서 채널 나가는 걸 전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가는 거 외에 신규로 나가는 거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제 구독 모델과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를 더 중점적으로 훨씬 더 많이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챙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은 든든한 어떻게 보면 투자 개인 비서 두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 한 개의 주도주, 한 개의 주도 섹터도 놓치지 않는 시장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는 그래서 단단한 투자 관련된 네트워크도 쌓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 구독 모델을 신청하시면 투자하는 게 재밌고 즐거우실 거라고 보고 또 투자 라이프를 오래오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번 구독도 해 보시고 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정말로 주도주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기 안에 투자 네트워크를 끈끈이 쌓으면서 재밌고 즐겁고 오래오래 투자 라이프를 즐기셔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목표는 그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을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 소중한 꿈에 같이 구독자분들도 같이 함께 하셔서 힘을 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음 달에도 오늘 다뤄드리지 않은 업종이랑 다음 달에 또 실적 관련된 거 업데이트 되거나 또 반드시 보셔야 될 산업이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요. 너무 투자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투자 관련돼서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묵묵히 내 투자 전략과 묵묵히 내 투자 성과 그리고 철저하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저도 얼마든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막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그 투자 판단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시는데 이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이 상당히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식 투자 재밌고 즐겁게 오래오래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